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최근에 이 호주 당국이 지난 6개월 동안 이어졌던 사상 최악의 산불이 드디어 종료됐음을 공식 선언했죠. 이번 산불로 이 한반도 면적을 훌쩍 뛰어넘는 무려 1,800만 헥타르가 불탔고 10억 마리의 야생 동물들이 희생됐답니다. 그런가 하면 남극 대륙에서 사상 처음으로 영상 20도를 넘는 기온이 측정됐죠. 또 올겨울 우리나라도 기상관측 시작된 이래 가장 따뜻한 겨울을 보냈고요. 이런 현상들의 공통적인 원인 바로 기후변화입니다. 국립기상과학원장을 지낸 경희사이버대학의 조천호 교수는 전 세계가 이 기후변화에 대응할 시간, 소위 티핑 포인트가 10년밖에 남지 않았다. 그리고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기후변화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는데요. 오늘 경희사이버대 조천호 교수를 함께 만나겠습니다. 조천호 교수는 연세대에서 대기과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1986년 기상연구소에 입사해 기후연구과장, 지구대기감시센터장 등을 지냈습니다.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장을 역임했고 세계 날씨를 예측하는 수치 모형과 지구 탄소를 추적하는 시스템을 우리나라에 처음 구축했습니다. 현재 경희사이버대 기후변화 특임교수로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에서 지구환경에너지 위원장도 맡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파란 하늘 빨간 지구가 있습니다. 경희사이버대학 조천호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조천호입니다. 네. 옛날엔 지구온난화라고 했었죠, 보통. 네. 근데 요즘은 기후변화라고 용어가 바뀌었나요, 공식적으로?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구온난화는 말 그대로 지구가 따뜻해진다라고 네. 하는, 그러니까 기온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음흠. 기후변화는 그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뭐 강수량도 변하고 극단적인 날씨도 일어나고 예. 뭐 해수면도 뭐 상승이 되고 하는 그 포괄적인 모든 변화를 다 포괄을 해서, 그러니까 기후변화가 기후온난화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어찌 보면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기후에 네. 나타난 여러 변화, 이 모든 걸 다 합해서 기후변화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기 있습니다. 뭐 홍수, 가뭄, 폭염, 예. 뭐 혹서, 뭐 그로 인한 산불 이런 게 다 포함되는 다 포함되는 겁니다. 좌우지간 그 원인은 지구가 따뜻해지는 데 있는 거고. 그렇죠. 그 전에 우리가 또 화석연료를 배출했기 때문에 또 따뜻해졌고요. 화석연료. 예. 그로 인해서 CO2죠, 한마디로. 예, CO2 이산화탄소가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밖에 뭐 메탄도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고요. 예. CO2, 메탄 이런 것들이 대기 위에 쌓여가지고 예, 우리 공기 중에 이제 배출이 되게 되면 예. 그것이 열을 잡는 능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 열을 잡아갖고 그런데 이제 이 온도가 이제 그렇게 올라가게 되면 단순하게 온도가 올라가는 문제가 아니라 이 지구 조절 시스템이 다 붕괴가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해양이 산성화되고 해수면이 올라가고 뭐 가뭄이 들고 뭐 이러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다 함께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통계적으로 평균 기온이 지금 몇 년 사이에 얼마가 변화한 겁니까? 지금 지난 100년 동안 1도가 지금 상승했다. 지구 평균 기온이요. 지구 평균 기온이 1도 정도 상승했고 우리나라는 한 1.5도 정도가 상승을 했어요. 그거는 위도가 위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기온 상승이 좀 큽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기 극쪽에 북지방. 가면 저 전체 평균의 한 두세 배 정도 빠르게 기온이 상승이 되거든요. 그럼 북극이나 남극은 한 2, 3도? 그렇죠. 3도 이상 지금 그렇게 3도, 2도, 2, 3도까지 지금 그렇게 올라가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중 평균 기온의 상승이? 예. 그러니까 연평균 기온이.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100년 동안에 1도 올라갔는데 이렇게 큰 변화가 나오는 거예요? 1도라고 하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그 빙하기, 2만 년 전에 빙하기였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걸 간빙기라고 하는데 간빙기는 예. 빙하기와 빙하기 사이에 있는 게 이제 간빙기고 우리가 지금 간빙기에 또 살고 있는 거고요. 그 전에 뭐 그 빙하기는 몇만 년 주기로 생기는 겁니까? 그게 이제 최근 한 100만 년 동안은 10만 년 주기로 생겼어요. 10만 년 주기로 생겼고 그래서 이제 지난 마지막 빙하기가 2만 년 전에 있었고요. 예. 그게 이제 한 10,000년에 걸쳐서 지구 평균 기온이 4도가 올라갔습니다. 빙하기가 끝났으니까. 예, 빙하기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온도까지 오는데 4도. 10,000년 동안에 4도. 예. 그런데 지난 100년 동안에 우리 사람은 1도를 변화시켰죠. 네네. 그러니까 한 25배나 지금 빠르게 변화를 시킨 거 아니에요. 속도가 문제다.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생태계가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이 온도에는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약한 생태계들, 뭐 고산식물이라든가 양서류라든가 이런 데에서 급격한 멸종들이 일어나는 이유들이 바로 이 속도를 지금 못 쫓아오기 때문에 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한 10,000년에 걸쳐서 4도가 변화하는 거는 적응을 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난 100만 년 동안의 그런 어떤 10만 년 주기로 4도, 5도가 이렇게 변하는 거에는 다 어느 정도 지금 생태계가 다 어느 정도 거기에는 맞춰져는 다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과거 이제 빙하기가 되게 되면 이제 만주 저기까지 이제 빙하가 밀려 들어오잖아요. 예, 그렇게 예. 되면 이제 시베리아에 있던 이런 생태계들이 다 이 한반도 쪽으로 다 몰려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동일한 위도대에서 이렇게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생태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 생물의 다양성의 밀집도가 굉장히 높은 이유들이 바로 그렇다. 그래서 빙하기 때는 다 이쪽으로 몰려왔다가 예. 이제 간빙기가 되면 다 시베리아 쪽으로 다시 올라가고. 그쪽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네. 우리나라의 그런 고산 식물들은 다 시베리아에 있는 그런 식생들이 다 우리 고산 식물들을 차지를 해요. 그래서 네. 그런 어떤 그런 게 증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는 순전히 인간에 의해서 예. 자연이 아니라 예. 100년 사이에 1도가 올랐다. 예. 그리고 앞으로를 예측하면 예. 앞으로 몇 년 사이에 몇 도가 올라갈 거로 예상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같은 상황이라면. 지금 같은 상황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 배출량을 지금 현재 유지를 그대로 하게 되면 10년에 0.2도씩 올라가게 됩니다. 대략적으로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앞으로 한 2040년 경이 되면 한 1.5도까지 올라가게 될 거다. 10년에 0.2도면 예. 단순히 계산하면 50년에 1도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100년에 1도였는데 예. 절반밖에 안 걸리는군요, 이제는. 지금 10년에 그렇죠. 그렇게 이제 빨리 굉장히 지금 현재 변화의 속도가 예.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명백해지고 그렇군요. 빨라지고 굉장히 강력해지는 그런 어떤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은 그런데 티핑 포인트가 10년 남았다라고 주장하시잖아요. 예. 먼저 티핑 포인트가 뭐죠? 우리가 이제 물컵에 물을 가득 채워놓고 이렇게 물을 한 방울 한 방울 떨어뜨리면 그 물의 높이가 이제 컵 높이보다 조금씩 높아지죠. 예. 그러다가 마지막 그 어느 한 방울이 똑 떨어지는 순간 그 컵보다 높이 올라갔던 물이 한 번에 다 이렇게 무너져 버리잖아요. 흘러내리죠. 예, 흘러내리죠. 그래서 그 전까지 티핑 포인트 전까지는 뭔가 변화가 굉장히 점진적으로 일어나다가 예. 그 한 방울이 딱 떨어지는 순간에는 그 전에 어떤 그런 구조가 한꺼번에 무너져 버리는 쏟아져 내린다. 쏟아져 내려 버리는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티핑 포인트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게 10년 남았다고 주장하시는 근거는 뭡니까? 그러니까 10년 후에 그 근거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화석 연료를 이제 배출을 하는데 예. 앞으로 이제 0.5도 정도가 더 올라가게 되면 예. 그런 이제 티핑 포인트로 진입할 수 있는 위험에 들어간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3분의 2의 확률로다가 막아낼 경우에 앞으로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4,200억 톤을 배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2018년 기준으로 420억 톤을 배출을 했거든요. 예. 전 세계적으로. 예. 그러니까 앞으로 10년이 남은 거죠. 아. 그런데 그걸 또 계산을 할 때 지금부터 2020년부터 계산을 한 게 아니라 예. 2018년 1월 1일부터 계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2년 지났네요. 2년이 지났죠. 그래서 8년 남았네요. 예, 요즘 나오는 자료 뭐 이런 언론 보도로 보면 8년 남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배출량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5도를 넘을 수 있는 거를 지금 이제
대로 간다면 8년 후면 다 배출이 되는 거고요. 그럼 8년 후에 1.5도가 되냐? 또 그거는 아니에요. 그럼요. 아까 앞서 이야기를 했듯이 8년 후에는 0.2도 정도만 올라가니까. 예, 아니죠. 10년에 그렇죠. 0.2도만 올라가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뭐 정오 때 가장 햇빛이 강하지만 오후 한 2시가 돼야지 온도가 제일 따뜻하죠. 높아지잖아요. 예. 그것처럼 이제 지연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거 예. 기후에는 그래서 예. 그게 한 10년 정도 더 걸려서 대략적으로 한 2040년경이면 1.5도를 넘으면서 굉장히 광범위한 위험 속으로 빠져들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4,200억 톤까지는 배출되어도 1.5도에서 묶을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네, 그렇죠. 그 이상 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이상을 넘게 되면 그리고 이렇게 배출된 이산화탄소나 이런 거는 그 지구 바깥으로 안 날아가나요? 계속 고여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산화탄소가 문제인 거는 미세먼지보다도 문제인 건 미세먼지를 한번 배출이 되고 난 다음에 일주일 이내에 햇빛하고 반응을 해서 다 없어져 버려요.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우리 시대의 문제고 우리 지역의 문제인데 예. 이산화탄소는 한번 배출이 되고 나면 수백 년 동안 공기 중에 그냥 남아 있게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누적이 되는 거죠. 축적이 되는 거죠. 공기 중에 축적이 그러네요, 되면서 그러네요. 그 위험성을 우리 이제 다음 세대한테 넘겨버리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배출을 해서 이익을 본 세대하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그걸 극복을 해야 되는 세대가 이게 다르다라고 하는 이런 그러네요. 문제도 갖고 있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1.5도 이상 올라가면 조금 피부에 와닿게 네.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겁니까? 지구상에. 먼저 해수면 올라가겠죠? 그렇죠. 해수면 올라가고 근데 이제 해수면이 올라간다 해도 지금 한 뭐 1.5도 그러니까 지금보다 0.5도 정도가 더 올라가게 되면 한 뭐 50cm 정도가 더 올라가게 될 거예요. 예. 물론 그것도 이제 저지대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죠. 예. 근데 이제 그런 문제보다도 근본적으로다가 이게 이제 이 우리가 뭐 물의 부족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식량의 부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이런 물이 부족하고 식량이 부족하게 되면 결국 그게 또 사회 불안정성까지 또 다 들어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가 좀 이게 잘 나누는 네. 이런 사회라고 하면 잘 견뎌내겠지만 그때 이게 극단적으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라고 하면 굉장히 그 위험이 어마어마한 위험으로 증폭이 돼버릴 수가 있겠죠. 전쟁으로 갈 수도 있다. 전쟁으로도 갈 수도 있다라. 왜냐하면은 우리 과거에 인간의 역사를 보았을 때 맞아요. 배가 고팠을 때 아끼고 나눈다기보다는 전쟁을 벌이는 경우가 훨씬 남의 많았죠. 땅을 침략해서 그런 식으로, 곡식을 뺏어섰죠. 예,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또 위험성도 네. 상당히 크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 기온이 올라가면 식량이 부족해집니까? 그렇죠. 식량이 부족하다라기보다는 이제 국지적으로다가 이제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 지금 0.5도 정도가 더 상승이 되게 되면 한 3,500만 명 정도가 더 기아에 시달리는 사람이 이제 증가를 하고 왜 그럴까요? 오히려 네. 기온이 좀 올라가면 지금 농사 못 짓는 땅까지 농사 지을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아니면 현재 한 번 짓는 데는 이모작 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되지 않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익을 보는 그러한 땅들도 분명 있기는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이제 극단적인 날씨가 이제 많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가뭄이나 홍수, 재해성의 그렇죠. 가뭄이라든가 이러한 재해성의 날씨들이 이제 증가를 하게 되면서 결국 이제 식량 생산이 줄어드는 것이죠. 하나 예를 들면 우리가 빙하기 때 그러니까 2만 년 전 그때도 현생 인류가 살았었잖아요. 예, 예. 근데 대부분 다 현생 인류가 신석기도 못 가고 다 구석기 시대를 다 살았죠. 네. 10,000년 전쯤이 되어서야 겨우 농업을 그때 시작을 하잖아요. 그때 시작했죠. 예. 우리 인류는 현생 인류는 거의 20만 년 전에 이 지구상에 등장을 하는데 그럼 다 구석기 시대를 살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 대부분 이제 빙하시기를 보냈는데 빙하기는 지금보다 한 10배 정도 극단적인 날씨가 많았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보다 10배 정도 우리가 재해성의 그런 날씨가 많았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재해성의 날씨가 태풍인데 예. 뭐 하나 정도가 뭐 호남평야를 쓸고 지나갔다. 그에 뭐 그래도 벼 세우기로 해서 농사가 가능하겠죠. 만약 근데 10개가 지나갔다. 거기서 농사가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극단적인 날씨가 지금보다 이게 많아진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먹고 살아왔던 알겠어요. 그런 어떤 식량의 그런 발판이 무너진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런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이 받을 거다? 네. 지금 그러니까 현재 전 세계에서
인간이 우리 인류가 생산과 그다음에 이 폐기를 위해서 필요한 거를 네. 면적으로 계산을 하면 한 예. 1.7배의 지구가 필요합니다. 어.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과잉되게 지금 지구를 쓰고 그렇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결국 1.7배를 쓴다 하면 우리가 이거는 뭐 어떤 면에서 원금을 까먹고 있는 경우에 원금을 까먹다 보면 언젠가 파산을 하게 그렇죠. 되겠죠. 그런데 그걸 또 국가별로 다 또 다시 분석을 하게 되면 예. 대한민국이 약 8.5배의 우리 남한 면적이 더 필요해요. 우리가 그 순환적인 삶을 산다라고 우리가 하면 만들고 버리는 그 양을 보면 한반도 8배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요. 지금 뭐 우리가 뭐 식량 자급률 25%밖에 되지도 않고요. 대부분의 에너지 다 수입을 하고요. 결국 그런데 대한민국이 그 필요한 면적이 세계 1위입니다. 네. 일본이 한 7.6배고 우리가 8.5배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이건 뭐를 의미를 하냐면 우리가 기후 위기라든가 지구 환경의 위기가 왔었을 때 대한민국이 가장 앞에서 그런 피해를 볼 가능성이 가장 큰 나라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많다는 얘기네요. 경제 규모나 사람 인구수나 이런 거에 비해서 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영토와 우리가 자원과 이런 거에 비해서 우리가 그걸 갖고 우리가 먹고 산다기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사람을 갖고서 이제 먹고 사는 그렇죠. 나라가 되다 보니까 네.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러한 중화학 공업을 굉장히 기본적으로다가 그 기반으로 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또 네. 배출량이 또 많을 수밖에 없고. 어느 정도입니까? 배출량이나 이런 면이 세계에서. 세계에서 지금 온실가스 그 총 배출량으로다가 지금 7위권을 지금 갖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를 기후 악당 국가라고 부른다면서요? 어디서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뭐 몇몇 이제 세계적인 그러한 기관들 언론에서 이제 그거를 갖고서 이제 그렇게 부르고는 있는데요. 뭐 그거는 또 우리의 또 생존에 또 문제가 있는 것이 있는데 그보다는 우리가 배출량 자체보다도 네. 우리 정도 사는 나라들이 지난 뭐 10여 년 동안 계속 좀 온실가스를 다 줄여왔어요. 산업의 구조를 좀 바꿔가면서. 근데 우리는 그거를 전혀 줄이질 않고 오히려 배출량을 늘려온 나라에 속합니다. 그래 우리 정도 되면 좀 줄여야지 정상인데 네. 오히려 늘려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소리를 듣는 부분이 좀 큽니다. 지난 2015년 파리 기후변화 협약 예. 거기서 그러니까 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뭐 줄이기로 하고 합의를 하고 줄이지 못하면 결국 뭐 돈을 내서 사야 되고 뭐 이런 식의 협정들이 맺어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2015년 파리 기후 협약은 강제 조항이 아니었고요. 각 나라가 자발적으로 줄이기로 한 그런 약속이었는데 우리는 그 약속조차도 이제 지키지를 못하고 오히려 배출량을 늘려왔죠. 네. 미국은 아예 여기서 탈퇴했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 이제 그 어떤 면에서 정치적으로 이 에너지 문제가 이제 그 진영으로 다 이제 갈려 있는 그렇죠.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지금 공화당은 그 에너지 기업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진영이 갈리게 되니까 뭔가 합리적인 이러한 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봅니다. 반면에 이제 유럽 쪽은 보수가 됐던 진보가 됐던 맞아요. 이 기후 위기라고 하는 걸 하나의 동일한 공통의 과제로 삼는데 이제 미국은 그게 되지가 않은 사회가 돼버려 갖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미국도 계속 줄이고는 있어요. 그래요. 네. 그렇게 굉장히 탈퇴도 하고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적으로다가 뭐 주정부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오히려 굉장히 강력한 기후법들이 통과가 돼 갖고 또 줄이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네. 그럼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대체로 줄여왔군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왜 못 줄이고 더 오히려 늘어났죠? 우리가 결국 우리 사회가 이러한 성장이다라고 하는 성장. 이러한 패러다임 속에 있고 이 세상의 모든 문제, 뭐 실업 문제, 경기 침체 문제, 심지어 뭐 이런 환경 문제 해결조차도 성장을 해야만 우리는 이걸 해결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가운데에서 아마 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줄이는 거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일각에서는 그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탈원전 정책 있잖아요. 네. 그 탈원전 정책이 친환경적 정책으로 대표격으로 꼽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반대로 탈원전 때문에 화력
발전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 예. 이 기후변화에는 더 나쁘다 이런 주장을 펴는 사람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것조차도 하나의 성장의 논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 근본적으로다가 지금 우리가 쓰레기가 쌓이는 걸 보세요. 결코 우리가 부족해서 결핍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아니죠. 오히려 넘쳐서. 넘치죠. 지금 예. 다 과잉돼서 일어나는 이 문제들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이런 수많은 우리의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뭐 환경 문제까지 다 포함을 해갖고 어떤 면에서 우리가 굉장히 과잉되게 아끼고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를 이걸 성장만이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네.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 뭐 화력 발전 같은 경우도 지금 전 세계가 다 지금 대체로 우리 정도 사는 나라는 오히려 다 줄여나가는 상황인데 오히려 우리는 이제 늘려가는 이러한 상황이 돼버렸고 또 원자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미 뭐 일본이 뭐 터키라든가 영국 같은 데를 들어가 갖고서 결국 수조원을 그냥 그거 손해를 보고 철수를 할 수밖에 없는 네네. 이러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러한 과거의 성공적이었던 방식을 갖다 우리가 그 쥐고 앉아 있다라고 하는 여기에 우리의 위험성이 더 있지를 않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교수님께서 이산화탄소 배출은 이제 세대 간에 네. 배출은 우리와 우리 앞 세대가 다 했는데 예. 그로 인한 피해는 뒷세대가 감당할 수밖에 예. 없는 이런 얘기 예. 하셨잖아요. 예. 근데 그걸 이제 국가별로 보면 예. 선진국들이 그동안 배출해 놓은 이산화탄소 때문에 예. 그 피해가 이제 개도국으로도 갈 예.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개도국들도 우리도 이젠 좀 잘 살고 싶은데 예. 산업화를 해야 되고 예. 왜 너희들은 다 해놓고 우리는 못하게 하느냐? 예. 이 논리는 어떻게 보세요? 그 논리는 굉장히 뭐 정당한 논리이기는 한데 근데 지금 개도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그 배출하는 거를 갖고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봐요. 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국가 전체가 배출하는 양이 유럽의 이러한 잘 사는 나라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라에서 조금 그렇게 좀 그 기아를 없애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성장하는 그거를 이제 문제로 삼는다는 건 아프리카 말고 예. 중국이나 인도 이런 데들은요? 거기에도 이제 결국 그 문제도 결국 우리가 이제 그 나라의 이제 성장에 이제 이런 그러니까요. 문제들이 다 걸려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최근에 하면 급속도로 예. 성장하면서 배출량이 많아졌잖아요. 예. 그 문제는 저는 어떻게 보냐면 결국 우리가 1.5도 지금보다 이제 2도 상승을 하게 되면 지구가 거의 이제 그 어떤 파국적인 상황으로 들어가고 네. 결국 그게 우리의 사회적 극단의 그런 불안정성으로 들어가는 거의 사회 붕괴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 때문에 계속 배출을 해야 된다라고 하거나 그거를 인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면 끝이 없는 것이고요. 해결이 안 나는 것이고 어떤 면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우리의 미래, 지금 현재 인류의 미래라고 하는 거는 기후 위기를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한계 앞에서 예.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느냐. 예. 거기서 우리가 이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러다 예. 보면 이제 뭐 중국이라든가 인도라든가 이러한 나라들이 거기서 나름대로 합리적으로다가 이 배출에 대한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전 세계적인 어떤 새로운 합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과 인도도 문제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예. 세계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예. 당장 우리부터 변해야 될 텐데 예.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는 제일 좀 앞선 나라는 어떤 예를 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독일 같은 국가가 독일. 지금 에너지 그 전력 에너지의 40% 이상을 재생에너지에서 지금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예. 이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한 10년 동안 예를 들어서 태양열 뭐 펜날 가격이 한 5분의 1 가격으로 좀 떨어졌고요. 이 기술 혁신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기 네. 때문에 그렇게 이제 가격이 이제 내려갈 수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전체적인 산업의 전환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먹이면서 그런 재생에너지로 가는 거를 이렇게 막고 네. 오히려 뭐 계속 뭐 원자력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고 딴 나라에서 거의 지금 늘리지를 않고 있는 알겠어요. 이런 어떤 전환의 변환의 여기에 지금 우리가 있지를 않고 과거에 그냥 잘 썼던 방법에만 지금 쥐고 앉아 있다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저는 더욱더 큰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의 분석을 보면 우리나라가 전기 사용량이나 이런 네. 것들이 다른 나라보다 많긴 많은데 네. 이 국민들이 가정에서 쓰는 전기 사용량은 미국이나 유럽에 네. 비해서 훨씬 적다면서요. 네. 근데도
전체 양에서 많은 거는 이 기업들, 산업체에서 쓰는 전기가 워낙 많기 때문이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우리나라 뭐 개인이 그렇다고 뭐 그렇게 적은 나라는 아니에요. 그 한 10년, 20년 사이에 워낙 전력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는데 실제로 이제 산업 쪽에서 이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전력의 그런 수요가 많다. 이 부분은 확실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이제 그런 나라들이 우리가 앞서 말했던 뭐 독일 같은 국가들이 이런 전력을 대부분 다 이제 이러한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이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과거에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해결을 한다라고 하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방금 소비 얘기를 꺼낸 거는 현재 에너지 사용의 몇 %를 뭐 화력이나 원자력, 재생 등등으로 충당하느냐. 그래서 충당 비율을 재생에너지 쪽으로 늘리자. 이건 옳은 방향인데 동시에 지금 쓰고 있는 에너지의 양을 또 점진적으로 경제가 커지니까 더 늘어날 거라고 가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니냐. 에너지를 좀 적게 쓰는 쪽으로 방식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인 거죠. 맞습니다. 그죠? 지금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기후 위기의 문제는 결핍이 아니라 과잉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수요를 줄여야 되는 게 가장 첫 번째로 이루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쓸 수밖에 없는 그 에너지를 바로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러한 방향이 맞다라고 저는. 우리 국민들은 뭘 해야 합니까, 그럼? 우리 국민들은 결국 그거를 우리 개인이 그런 어떤 뭐 도덕적 윤리적 의무로다가 저는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다라고 봐요. 결국 우리가 그러한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내야지만이 거기서 우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작년에 뉴욕시가 굉장히 강력한 그 기후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2050년까지 현재 배출하고 있는 온실가스를 80%를 줄여버리겠다. 그렇게 이제 선언이 됐어요. 그 법이 통과가 돼버렸습니다. 그럼 당연히 도시에서는 대형 건물이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뉴욕시에 있는 모든 건물이 에너지 효율을 최고 수준으로 다 높여놔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당연히 그렇게 되니까 이제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뭐 흔히 듣는 이야기예요. 뭐 이렇게 되면 비용이 늘어나니까 그리고 기업에 부담이 된다. 임대료가 올라가고 임대료가 올라가니까 뭐 사람들이 뭐 뉴욕시로 안 오고 그럼 경기가 침체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 시민들이 그러한 법을 통과될 수 있는 의원들을 뽑아 놓으니까 그 법이 통과가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그런 정치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럼요. 알겠습니다. 경희사이버대학 기후변화 특임 교수 조천호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